안녕하세요. 조용우 선생님입니다. 자, 시각디자인 산업기사, 시각디자인 기사. 자, 두 번째 과목입니다. 시각디자인 기획 구상 파트. 우리 강의로는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디자인의 역사, 디자인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역사 파트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상황에 따라서 하여튼 최소한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파트인데, 우리가 알아야 할 양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고, 좀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근데 말씀드렸듯이, 문제 수가 줄어들면서 한 문제의 그 가치, 중요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어떤 파트도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되나요? 되긴 되는데, 어쨌든 한 문제로도 꽈락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디자인의 역사라는 것을 이해하고 디자인을 공부하는 것과, 이 디자인의 역사를 모르고 하는 건 분명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같은 그 역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우리가 정체성을 갖는 것처럼 디자이너도 이 디자인의 역사를 배우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대신에 이 디자인에 관련한 것은 역사에 관련한 거는 한 파트 예를 들어서 뭐 미술공예 운동이다. 그럼 그거 가지고도 한 학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뭐 미시적으로 작가라든가 작품이라든가 하나하나 다 분석해 가면서 이해를 하면 좋지만 말씀드렸듯이 시험 문제도 한 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되지 않고 또 배워야 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개괄적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중요한 거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제가 설명한 거 위주로 이해하시고 책을 보면서 그냥 한 번씩 쭉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디자인은 일단 세 개로 좀 나누는데 하나는 초기 디자인, 그 다음에 근대 디자인, 그 다음에 현대 디자인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눕니다. 자, 시험 문제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 대부분 이 근대 디자인에서 출제가 됩니다. 거의 90% 이상은 근대 디자인, 나머지 5%씩 현대나 초기 디자인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초기 디자인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첫 번째 중세 시대와 그 다음에 근세 시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중세와 근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러면 특히 초기, 근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디자인의 역사라고 하면 단독적인 디자인 역사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서양이죠. 우리 유럽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서양사, 유럽의 그 미술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에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의 시작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예 쪽에 좀 가깝습니다. 공예. 그러니까 지금의 제품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미술의 영역의 것을 우리가 가져다가 사용을 실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만든다든가 하면서 사용하는, 즉 응용 미술이거든요. 예. 그래서 대부분 우리 디자인사는 뭐와 겹친다? 미술사와 겹친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이 대부분은 미술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술의 그러한 그 형식과 기능을 갖다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디자인의 역사는 최초에는 미술의 역사다.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때의 디자인학과, 디자인과는 대부분 미술학부라고 해서 미술학부 안에 디자인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과거의 디자인과 현대의 디자인 개념이 많이 바뀌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디자인 학부 안에 이제 여러 가지의 디자인과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인간은 어떠한 나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근본 원인은 우리는 우리 의지로 사는 것 같지만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농담 삼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조작되어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유럽에서 태어났다면 유럽 사람이 됐을 것이고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인의 정서를 갖고 이렇게 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 사회적인 동물이고 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자인사나 특히 이 미술사도 그 시대의 어떤 환경, 영향을 받는데 일단 그 시대에 어떤 문화가 있겠죠? 그 시대의 문화,
문화라는 것은 인간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공통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 개인으로 얘기한다면은 뭐 버릇, 습관 이런 거죠. 한 번의 버릇, 습관은 죽을 때까지 못 고치죠. 우리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못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속담이었잖아요. 과거에는 우리 조선 시대는 평균 수명이 40살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60까지 간다는 건 못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뭘 잘하라는 거예요? 버릇을 잘 들여라 라는 얘기입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공통된 라이프 스타일. 우리나라 음주 문화, 교육 문화, 보건 문화 이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음주 문화는 1차로 잘 안 끝내죠. 그죠? 우리는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하는 문화인데 그런 문화가 한번 만들어지면 우리 그 후배들이 이제 그 문화 속에 들어오면 문화를 바꾸나요? 문화의 영향을 받나요? 그럼 거의 대부분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문화를 바꿔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를 바꾼다는 거는 어떨 때는요, 목숨 걸고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힘든 일이지만 여하튼 우리 디자이너들은 어떤 하나의 문화를 새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하튼 문화. 그 두 번째는 그 시대의 어떤 사조라는 게 있습니다. 사조는 이런 거예요. 유행, 경향, 트렌드 같은 거겠죠. 그죠? 그런 것들. 유행이나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함께 공통적으로 많이 사고 많이 하는 행위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의 문화에도 속하지만 그렇고요. 자, 3번째는 그 다음에 사상입니다. 그 시대의 사상이라는 게 모더니즘 사상,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공산주의 사상, 민주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죠. 어떤 사람들의 어떤 정신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다양한 그 시대에 미술이니 예술이니 건축이니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기 디자인이라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미술 쪽이죠. 이쪽 우리가 현대에서의 디자인 그러면 이 근대 디자인에서부터 그 개념이 잡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초기 때는 디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거의 미술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이걸 초기 디자인해서 얘기가 나와서 하는 건데 선생님 설명하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초기 디자인 시대의 사조, 문화는 뭐였습니까? 기독교 문화였습니다. 기독교 문화, 기독교 사상, 그쵸? 기독교에 관련한 그런 신 중심, 그쵸? 교회 권위, 자, 이런 것들, 신을 위한 표현, 신학,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는 바로 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예술이나 건축이나 이런 미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신 중심의 그런 문화, 신을 위한 표현, 신께 드리는 어떠한 예물, 이런 식의 것이었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이 중세시대의 예술은, 고딕 예술입니다. 뭐라고요? 고딕 예술. 이 고딕 예술은요, 어떤 영향을 받느냐면, 로마네스크 양식. 뭐라고요? 로마네스크. 양식은 이제 유행이라고 했었죠? 로마네스크라는 것은 로마 시대 풍입니다. 로마 시대 때의 그때의 풍을 영향을 받아서 유행했던 예술이 바로 고딕 예술이다. 중세시대 때는 이 고딕 예술과 로마네스크 양식인데 요 관련해서는 특징이 아치와 돔이라 그래서 우리 국회의사당 이렇게 아치, 돔 형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좀 특징이었다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까지 할 필요 없고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항상 인간은요 어떤 것을 계속해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것을 좋아하다가 지루해지면 다음 것으로 다른 것으로, 그러니까 유행이 반복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돌다 보면은 과거의 것이 또 유행하죠. 레트로한 그런 유행들이 또 유행하고 막 이런 것처럼 신 중심의 그런 문화와 사상을 갖고 살다가 보니까 상당히 어때요? 되게 권위적이고 경직돼 있고 인간의 어떤 개성이나 인간의 어떤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배제된 좀 어떨까요? 좀 무거운 그런 느낌의 그런 예술이 또는 그런 건축물들이 있었겠죠. 물론 이 시대 때는 그러니까 신앙심이죠. 신께 드리는 예물이었기 때문에 작업 하나하나가 상당히 성의가 있었습니다. 되게 성의가 있고. 예. 그 근세로 넘어올 때, 대표적인 이 근세 시대로 넘어올 때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르네상스라고 아시죠? 르네상스.
예, 우리 르네상스. 르네상스는 이제 신 중심에서 누구 인간 중심으로 넘어가는데, 물론 근세 시대에서도 여전히 기독교 사상이 중심이었지만 요때부터 이제 반기독교적인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반대는 아니지만 그거와는 반대되는 그런 인간 중심적,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약화되는 시점이죠. 그죠? 그리고 신학적인 것은 좀 어때요? 뭐 신화적인 내용들 있죠. 그죠? 그런데 요때부터는 르네상스 때부터는 과학적인 그러한 그 태동이 되었다. 과학적인 그러한 그 사상들이 태동이 된 시점, 르네상스.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가 있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도 사실 뭐 로마네스크 고딩 예술의 작품들 뭐 막 있는데 별로 거의 여기서는 문제가 줄었고 해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르네상스뿐만 아니라 요때 또 큰 사건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 구텐베르크가 15세기 금속 활자를 발명했었죠. 금속 활자. 그럼 금속 활자 발명된 게 뭐 어쩌라고요 하는데, 이 당시에는 책이 유럽에는 많지 않았었습니다. 책이라는 것도 되게 고가였어요. 그리고 일반 서민들은 책은 뭐 구경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글을 못 읽는 문맹률이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많이 박탈돼 있었겠죠. 그러나 이 금속 활자가 발명되면서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습득하면서 이제 이런 어떤 신학적인 내용 외의 것들에 대한 것이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하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게 만들어진 거랑 똑같은 거죠. 어떤 특정한 그런 매체를 통해서만 정보를 받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는 그런 그 개인들이 바로바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처럼 그런 하나의 혁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명이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벌써 13세기 전에 직지심제 요절이라고 해서 금속 활자를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건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무슨 그런 비화 중에 유럽의 그 신부들이 우리나라 고려에 왔다가 이 금속 활자를 보고 그 구텐베르크에게 알려줬는데,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뭐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검증된 거는 아직 아니지만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결론은 우리나라 대단하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근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근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어떤 사건이 있겠죠, 그죠? 그 중에 하나가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그 다음에 또 우리 알고 있는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산업혁명.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18세기 이후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근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프랑스 대혁명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정치적인 근대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산업혁명은 이제 경제적, 기술적 근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건이 큰 변화를 주는데, 이제 근대에 이 사건이 이제 오면서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상 이런 것들에 많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기존의 어떤 신 중심에서 이제 우리 인간 중심으로 넘어오면서 이 근대화로 넘어오면서 상당히 어때요? 과학적인 그런 사고들을 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는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배우는 디자인이 이제 이 근대 디자인으로부터 시작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현대는요, 1차 세계대전과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이제 현대로 넘어오게 되죠. 자, 1차 세계대전은 1914년, 자,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1939년 맞죠? 1939년 이렇게 일어났었고요. 요때는 이제 모더니즘이라는 사상, 자, 모더니즘. 자, 그 다음에 얘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는 사상이 일어납니다. 이 현대로 넘어올 때는 우리 전 세계적으로 세계대전이라는 것은 전 세계가 다 겪은 하나의 그 환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쟁의 여파는 우리 대한민국도 식민지를 겪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많은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각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 전쟁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은 이제 시민들에 의한 프랑스에서 일어난 시민혁명이었죠. 그래서
뭐 기존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시민들의 자유, 평등, 박애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 전에는 신중심, 왕중심, 귀족중심 이런 사람들의 봉건제 사회였는데 그런 게 붕괴되면서 이 근대 시민사회의 어떤 그 정치의 근대화가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기계에 의한 무슨 생산? 대량 생산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 대량 생산이라는 의미는 참 의미가 큽니다. 그 전에는 다 뭐로 작업을 했죠? 수공예였죠. 그러다 보니까 품질은 사실 이 당시 기계로 생산하는 것들은 지금의 우리의 기술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되게 좀 단순하고 만든 제품들이 조잡했었죠.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혁신이었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라는 게 이루어지면서 지금은 뭐 소량 다품종 여러 품종의 소량 생산을 하지만 왜 그래요? 요즘에는 선택할 수 있는 제품들 많고 소비자들이 그런 니즈가 다양해지면서 그런 식의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냥 없이 살았고 가난했기 때문에 만들기만 하면 팔렸던 그런 시대예요. 뭐 조잡하니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막 팔렸던 시대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혁명 때문에 제품의 질이 어떻게 해요? 저하되겠죠. 그리고 수공예 자체가 이제 몰락합니다. 그리고 기계에 의해서 생산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일자리들이 어떻게 없어지겠죠. 그죠? 인간들이 소외당하고 그리고 예술가들 중에서 또는 예술가들 중에서도 이 초상화 같은 거 그려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사진기가 발명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직업이 없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AI 시대라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어떤 시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혁신이 이루어질 거는 분명한데 막 벌써부터 겁먹고 직업이 없어지네 뭐 하네 막 이런 난리인데 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인간이 중심이고요. AI는 뭐 인간을 돕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저는 이 챗GPT니 제미나이 너무 좋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자료를 찾고 막 그 하는 과정들이 너무 지루하고 시간도 많이 걸렸는데 챗GPT랑 제미나이를 쓰면 정말 내가 10시간에 할 거를 뭐 5분, 10분 만에 자료를 찾아주고 정말 너무 편해요. 대신에 그 정보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제가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필터링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디자이너들은 결국엔 어떤 기술적인 것도 있겠지만 인간의 어떤 그런 삶을 보다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AI가 할 수 없는 선이 있어요. 그래서 뭐 디자이너도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겠어요. 그냥 포토샵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려내는 일들은 모르겠지만 어떠한 그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디자이너들도 그렇게 뭐 없어질 직업군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산업혁명 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나면 사람들은 어때? 불안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에 대해서 되게 반대하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은 고딩 예술을 찬양했어요. 얘기했었죠? 고딩 예술. 이 고딩 예술 자체는 상업적이지 않고 신께 바치는, 그러니까 되게 정성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과 예술과 건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어떤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은 인간의 어떤 그런 존엄성, 이런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물건을, 인간을 대우한다면 좋은 물건을 써야 그 사람이 대우받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존 러스킨은 베니스의 돌이라는 책을 통해서 고딩 예술을 찬양하고 이 중세 시대의 수공예를 긍정하고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 반산업주의를 비판했다라는 겁니다. 반산업주의를 비판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크게 이해하신 다음에 우리 근대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시험은 대부분 어디서 출제된다고요? 근대 디자인에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근대 디자인사가 있는데, 자, 근대 디자인의 순서를 좀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암기를 잘 못해서
연상법이라는 걸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자를 이용해서 어떤 말을 만들어 가지고 암기하는 방식인데, 자, 이 근대 디자인 사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맥락을 잡아주는데 그 맥락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외우십니다. 미, 아, 유, 우리, 도, 큐, 구, 대, 순, 다 나오나요? 그 다음에 바, 아, 제가 글씨가 조금 안 이쁘고 삐뚤어지는데 제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래요. 저 사실 좀 글씨 잘 쓰는 편입니다. 근데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를 여러분이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 어떻게 암기합니까? 자, 암기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암기법은 이렇게 끊어야 한다. 미야, 유리, 도큐, 구대순, 바하.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자, 미야, 어린아이죠? 미야. 길을 잃은 어린아이. 미야를 유린하면 어떻게 안 되죠? 조금 암기는 좀 자극적으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건 그냥 암기법이지. 이걸 좀 잔인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주 그냥 도끼로 그냥 갔다가 그냥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놈을 한 누구? 구대순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이름은 성씨는 구이고 이름은 대순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봐라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미아를 유린하면 도끼로 죽는다. 구대수처럼 된다. 봐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라고 전에 외웠어요. 미아, 유리, 구대순, 미아, 유리, 도쿄, 구대순, 바하 이렇게 외웠어요. 저는. 근데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제 주변에도 보면 그냥 암기가 자동으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기라고 할 것도 없어. 책을 딱 보면 그 책이 사진으로 찰칵하고 찍힌대요. 그래서 시험 볼 때는 머릿속에서 그 책이 딱 나타나서 책을 넘긴다는 거죠. 와,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진짜 암기를 잘 못해요. 그러나 저는 반면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을 쫙 보면 그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분석하는지가 또 저는 머릿속에서 또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잘하는 거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인문학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하는데 최대한 줄여서 필기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아, 유리, 도쿄, 구대순, 바. 미아를 유린하면 너 도끼로 죽는다. 구대수처럼 된다. 봐라. 이렇게 암기를 전 했습니다. 그럼 얘들이 각각 뭐냐? 자, 미는 미술공예 운동이라고 암기하시면 되겠고, 아는 아르누보라고 하시면 되겠고, 유겐트 스틸이라고 외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리는 요 앞에다가 분리파라고 하시면 되겠고, 독일 공작 연맹이다 라고 외우시면 되겠고, 큐는 큐비즘이다 라고 외우시면 되겠고, 구성주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데스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순수주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바우하우스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아르데코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대부분은요, 이게 미술사는 아니고요. 저 디자인사라기보다는 다 미술사입니다. 그리고 초창기 때 우리가 디자이너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예술하던 미술가, 공예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디자인사와 미술사는 좀 겹치는데, 최초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술공예 운동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사실 이 사람들도 디자이너들이 아니고 다 공예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술공예 운동 자체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작가들을 작가가 되고 싶다. 작가가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작가는 뭐냐?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대중적인 작가들 있죠. 대중적인 작가들은 뭐예요? 대중이 좋아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가였던 사람들이 대중적인 작가가 되는 게 바로 디자이너가 된 거예요. 뭐만 이해되시죠? 그래서 최초의 디자인의 시작은 언제부터? 미술공예 운동으로 보자라고 정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 딱 3가지부터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미술공예 운동.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자, 그 다음에 독일 공장 연맹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바우하우스. 이렇게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자, 첫 번째 순서 암기합니다. 미아, 유리, 도쿄, 구대순, 바아. 이렇게 외우시고,
미술공예 아르누보 유겐스틸 블리파 독일 공장 연맹 큐비즘 구성주의 데스틸 순수주의 바우하우스 아르데코라고 외우시고 자, 이 중에 가장 큰 흐름 3개 외우세요. 미술공예 운동, 독일 공장 연맹, 바우하우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3개를 왜 그러냐? 자, 미술공예 운동은 최초의 디자인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고, 요때 이제 산업혁명이 있던 시점인데, 자, 존 러스킨이랑 같은 사람들이 뭐예요? 비판하는 그런 책을 썼다 했었죠? 그걸 미술공예 운동의 창시자인 윌리엄 모리스라는 사람이 보고, 맞아! 하고 시작한 게 바로 미술공예 운동이고, 근데 얘는요, 중요한 건 우리 산업혁명의 가장 큰 것은 뭐예요?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이걸 반대했습니다. 미술공예 운동은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을 반대했어요. 자, 반면에 독일 공장 연맹은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을 하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좀 반대겠죠. 그죠? 그리고 바우하우스는 뭐냐, 그러면 이 당시에 우리 아카데미즘, 그래서 회화나 미술 쪽의 학원들이 있죠. 그러니까 학교는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에 관련한 학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디자인 학교, 종합 디자인 학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바우하우스는 최초의 디자인 학교였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이 3가지 미술공예 운동은 현대 디자인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당시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을 반대했고, 독일 공장 연맹은 반대로 그래, 미술공예 운동 맞아. 그 사상은 맞는데 시대가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 이건 시대의 대세야. 따라야 돼. 기계의 대량 생산을 통해서도 충분히 인간의 어떠한 좋은 품질을 제공해서 인간들에게 좀 더 나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그런 거 할 수 있어 한 게 바로 독일 공장 연맹. 자,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야, 그럼 우리가 그것들을 좀 더 체계화시키고 발전시키는 학교가 필요하죠. 대학이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 학교를 만들자 해서 윌터 그리피우스 또는 발터 그리피우스라고 하는데 지었고, 얘는 헤르만 무테지우스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순서 암기하시고 가장 큰 특징인 미술공예 운동, 독일 공장 연맹, 바우하우스 이 3가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미술공예 운동의 창시자는 누구라고요? 윌리엄 모리스라는 사람인데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요? 존 러스킨의 영향을 받아서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 안 돼. 그래서 수공예를 통해서 양질의 품질 회복 운동이죠. 기계 생산 말고 우리 공예가들이 모여서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제공하자라는 그런 품질 회복 운동이었고, 아니다. 시대가 이제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은 대세다. 그러니까 기계로도 충분히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좋은 품질을 제공할 수 있다 해서 시작된 게 헤르만 무테지우스의 독일 공장 연맹. 바우하우스 독일 공장 연맹. 맞아.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기계 생산하자. 그럼 좀 더 좋은, 더 나은 제품들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체계화시키자 해서 만든 디자인의 최초 디자인 학교다. 이렇게 해보시고, 얘는 헤르만 무테지우스, 얘는 윌터 그리피우스, 발터 그리피우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부터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 미술공예 운동은 시작인데, 그 다음에 아르누보, 유겐스틸, 블리파. 이 세 가지는 다 아르누보입니다. 뭐라고요? 아르누보가 뭐냐면, 아르는 아트예요. 예술이죠. 느보는 새로운 예술. 한 세기가 바뀌면서 또 어때? 사람들은 새로운 예술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나온 예술이 바로 아르누보고, 아르누보의 시작은 이 벨기에에서 시작됐고, 그 유럽의 특징은 뭡니까? 한 곳에서 유행하면 유럽에 쫙 퍼지죠. 그래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아르누보가 유겐스틸, 블리파. 얘는 벨기에. 이렇게 시작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일 공장 연맹,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제품 같은 거 보면 아주 다양한 모양의 화려한 형태까지도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지만, 과거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바로 추상주의입니다. 자, 추상주의는 뭐죠? 쉽게 얘기해서 점, 선, 면, 입체 이런 어떤 원뿔 뭐 이런 그 기하학적 형태를 가지고 표현하는 그런 예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추상주의는. 그래서 그 당시에 기술로도 충분히 그런 예술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었고요. 또 그 추상주의 사상이 디자인의 사상과 상당히 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보여지는 것을 중시 여기지 아니하고 좀 더 디자인적인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들어맞던 추상주의. 그래서 큐비즘, 구성주의, 데스틸, 순수주의. 얘네들은 대표적인 뭐다? 추상주의다. 요 애들을 주로 이제 디자인 쪽에 갖다 사용했다. 그래서 요 큐비즘, 구성주의, 데스틸, 순수주의는 다 추상주의고 나라마다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르데코는요, 장식예술입니다. 장식미술, 장식미술. 어느 시대, 이 바우하우스랑 차이는 뭐냐면, 바우하우스에서는 장식 자체를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장식은 아름답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다. 바우하우스는 장식으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기계 생산이 가능하고 장식으로도 현대의 아름다운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아르데코 하면 장식 미술이다라고만 해도 돼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요 시대에 같은 시대인데 차이가 있다면 얘들은 장식을 배제했고 얘는 장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일단 큰 틀을 여러분 머릿속에 암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세한 거를 들어가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그죠? 예. 자, 유리, 도쿄, 구대순, 미술공예, 독일공장, 바우하우스, 윌리엄 모리스, 헤르만 무테지우스, 윌터 그리피우스, 발터 그리피우스. 새로운 예술, 추상주의, 장식미술 이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하나하나씩 또 한번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 정도에서도 시험 문제 좀 많이 출제가 돼요. 이런 파트로도. 자, 그럼 하나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나요? 어렵나요? 안 어렵나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근대 디자인. 자, 우리 근대 디자인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거 한번 볼게요. 자, 미술공예 운동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술공예 운동. 자, 미술공예 운동은요, 영국에서 시작됐고요. 누구에서 시작됐다고요? 윌리엄 모리스입니다. 자,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을 반대했어요. 수공예의 운동입니다. 품질 회복 운동이다. 뭐라고요? 품질 회복 운동. 그 다음에 존 러스킨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했었습니다. 윌리엄 모리스는 1857년 친구 웹이라는 사람과 런던에 있는 런던 외곽에 레드 하우스라는 곳을 건축을 해서 그곳에 모여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공간에서 했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한마디로 품질 회복 운동입니다. 그리고 민중을 위한 예술이었어요. 그리고 예술가들이 이 사회 문제,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고 예술과 생활의 통합을 추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용되는 제품의 품질이 엉망인 걸 쓰면 그 사람들의 존엄성이 낮아지니까 우리가 기계 생산 못지않은 많은 제품을 좋은 품질로 싸게 만들어서 제공하자라는 운동이었죠. 바로 예술일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 판매가 되는 제품으로 넘어가면서 제품 디자인인 거죠. 그죠? 그런 사상이 바로 디자인의 시작으로 봐서 요때를 이제 우리 미술공예 운동을 이제 디자인의 시작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공했을까요? 아니에요. 실패했습니다. 왜? 대세 자체가 어쩔 수 없었어요.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계도 발전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당시 뭐 귀족들이나 돈 많은 부르주아를 위한 제품으로 이렇게 전락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예술은 아니었다. 누구를 위한 것이다? 민중을 위한 예술이었다. 품질 회복 운동이었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르누보 얘기했었죠? 우리 아르누보는 자, 아르누보를 보게 되면 아르누보, 유겐스틸, 세세션 이렇게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르누보는 유럽 전체에 퍼졌었고요. 뭐 나라마다 뭐 뱀장어, 양식 국수, 양치 촌충, 기마르 뭐 이런 식의
그 양식들이 많이 나라마다 달랐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자체가 자연주의였습니다. 자연주의. 그러니까 자연의 이미지를 가져다가 사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곡성 중심의 유기적인 그런 형태, 비대칭, 감각적, 장식적 이런 그런 그 형태적인 부분이 자연주의적인 형태를 가져 있었는데 그것을 가져와서 이제 우리 그 단순히 과거의 어떤 그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그 예술적인 그런 것이 아닌 좀 그 대중적이고 실용적인 그러니까 뭐랑 비슷해요. 미술공예 운동에 영향을 받은 것이죠. 항상 요 위에 것이 아래 것에 영향을 준 거예요. 아셨죠? 독일공장연맹은 미술공예의 운동을 영향에 받은 거예요. 아셨죠? 아르누보가 독일공장연맹의 아르누보란다. 바우하우스가 독일공장연맹에 영향을 준 게 아닙니다. 항상 위에 것이 아래 것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르누보라는 것은 그렇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벨기에인데요. 벨기에. 프랑스도 있긴 하지만 또 벨기에 아르누보인데 빅토르 오르타라는 사람이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식물의 편화무늬, 그 다음에 곡선, 곡면, 꽃, 식물 이런 형식으로 했던 국수 이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이름이 정해지는 거예요. 국수 양식, 뭘 썼냐에 따라서 뱀장어 양식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나라마다 사용한 아르누보 명칭을 물어보는 시험들이 좀 가끔 나왔었는데 독일은 우리 얘기했듯이 여기 유겐스틸, 또 오스트리아는 여기 시세션 또는 분리파,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는 체체시온 스틸, 이름도 어려워요. 그죠? 그 다음에 프랑스는 기마르 양식, 이탈리아는 스텔리 리베르타, 그 다음에 스페인은 모데르니스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냥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나왔었는데 문제수가 줄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미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벨기에의 특징은 아주 곡선적이었다라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반면에 직선적인 특징의 아르누보가 있는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곡선적 아르누보와 직선적 아르누보인데 대표적으로 직선적인 것은 이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 독일 빼고 오스트리아. 그 나머지들은 다 곡선적이었다 보는데 유겐스틸은 또 하나의 특징인데 패턴 형식이다. 무슨 형식이다? 패턴 형식이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겐스틸은 패턴, 얘는 곡선, 얘는 직선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고요. 아르누보는 벨기에에서 시작된 아르누보, 유겐스틸은 독일의 아르누보, 세세션은 오스트리아의 아르누보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인물은 빅토르 오르타, 헨리 반 데 벨데, 그 다음에 오토 바그너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겐스틸은요 청춘 양식이라고 하는데 뭐든지 이 시대는 이제 유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도 유행할 때 보면 아이돌들이 어떤 옷을 입었네, 유명한 그 탤런트가 영화 배우가 어떤 장식을 했네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은 매체가 많지만 그때 이 당시에는 잡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그걸 통해서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술 잡지인 유겐트라는 데서부터 시작돼서 유겐스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마찬가지로 식물, 이런 꽃, 잎이나 이런 것들을 모티브로 해서 곡선을 사용했지만 어떤 거? 아주 패턴 형식, 율동적인 패턴 형식이 특징이라는 거. 그리고 유겐스틸은 이 프랑스의 유겐스틸보다 좀 더 무겁고 좀 중후한 느낌의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유겐스틸을 이 근대 그래픽 디자인의 출발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시세션은 뭐가 특징이라고요? 직선이죠. 주로 직선. 아주 단순한 형식의 직선. 그리고 기존 미술 제도를 거부한, 탈퇴하다, 분리하다 이런 말이 바로 시세션입니다. 그래서 이 시세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로마 시대의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저항 운동을 하는 것, 권위에 대한 이 어떤 집단 이탈 이런 걸 이 시세이션이라고 합니다. 개성을 중시했다. 오스트리아에서 시작됐다. 이 정도로 해서 많은 그 아르누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아르누보, 유겐스틸, 시세이션이다라는 거죠.
그 크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아르누보인데 얘는 벨기에, 얘는 독일, 얘는 오스트리아. 셋 다 이런 자연주의적인 식물의 편화무늬 같은 것들을 사용했는데 얘는 곡선, 얘는 패턴, 얘는 직선 이런 특징을 갖는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독일 공장 연맹인데요. 독일 공장 연맹 아까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사람 누구라고요? 헤르만 무테지우스. 이 사람은 뭐 예술가도 아니었고요. 이 사람은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영국에서 외교관 활동을 하면서 그 나라마다의 그런 뭐 예술 작품이나 뭐 건축물 이런 거 보면서 야, 일본과 영국이 독일보다 참 발전돼 있구나. 시스템도 좋고. 그래서 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것을 좀 해서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시작한 게 바로 독일 공장 연맹인데 이 가장 중요한 게 앞에서 얘기했었죠? 뭐예요?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입니다. 자, 대량 생산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격화, 즉 표준화 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맛있는 김치를 만드시는 장인이 계신데 그것을 대량 생산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에게 김치를 담그라고 했을 때 이제 고춧가루를 넣을 때 잠깐만요 하고 그거 양을 적고 해서 그 양들이 들어간 것들을 다 규격화 시켜놓고 이제 큰 대량 생산할 때는 그 비율에 맞춰서 양을 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대로만 계속 만들어내면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양질화, 규격화, 표준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독일 공장 연맹이 또 바우하우스에 영향을 줬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일단은 독일 공장 연맹은 헤르만 무테지우스가 중심이 되었고 여기는요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실제 제조업자, 그 다음에 예술가, 여기서 예술가들이 바로 디자이너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예술가들을 쓸 때 주로 앞에서 얘기했지만 어떤 예술가들이 많이 왔다고요? 추상주의 작가들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추상주의가 가지는 특징이 뭐라고요? 아주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를 주로 사용했다는 것이고 아주 명확한 구조를 갖는다는 거, 그리고 규격화시키는데 아주 유리했던 형태였기 때문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추상주의에서의 어떤 형태, 언어 자체 이런 것들이 이 디자인과도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아서 갖다 사용 공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가, 저술가, 디자이너, 저술가도 필요하겠죠, 그죠? 사람들을 계몽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게 좋은 건지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저술가 이런 사람들도 같이 참여했다. 자, 그래서 헤르만 무테지우스가 이런 대량 생산을 질보다는 양 이런 대량 생산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만 이해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넘어가면 그래서 큐비즘, 구성주의, 네스틸, 순수주의는 다 무슨 운동이라고요? 추상주의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큐비즘, 자, 입체주의인데 기본적으로 그 프랑스에서 시작됐고요. 자연이나 인간을 추상주의의 특징이 뭐라고요? 기하학적 형태로 다 환원을 하는 겁니다. 추상주의는요, 어떤 형태를 그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형태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그런 예술을 이야기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을 기하학적 형태의 구조, 즉 원뿔, 원 입방체, 원통 구, 점선면, 입체 같은 단순한 면과 입체로 다 환원시켜 버렸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세잔, 브라크, 피카소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성주의죠, 구성주의. 자, 얘는 프랑스고요. 구성주의는 어디죠?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추상주의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이 작가들 잘 기억하세요. 로드탱커, 말레비치, 리스츠키라는 사람입니다. 이 중에서 말레비치라는 사람이 이 절대주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 교재 나와입니다. 절대주의라는 말은 마찬가지로 이제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무엇을 꼭 다 담을 필요는 없다. 있는 그대로 다 그릴 필요 없고 그림을 그릴 때 모든 걸 꼭 담을 필요는 없다. 그냥 순수한 감각과 그 다음에 그 생각 그 자체를 표현해도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점, 선면, 입체, 사각, 원형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아주 가장 절대적인 거 보여지는 거죠. 감각이나 지성, 형태 이런 것만 남기자. 절대적인 가장 절대적인 거.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그게 뭐라고요? 감각, 지성, 형태만 남기자. 이 절대주의고 이 절대주의를 그런 정신이 그런 사상이 이 구성주의에 영향을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어떻게 해요? 했고, 혁명주의니 뭐 실용적 없는 예술 전면부인 바우하우스에 영향을 줘. 당연히 영향을 다 줬습니다. 자, 예술 자체가 이 사회적인 사회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회적인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개인의 어떤 예술, 그런 작품이 아니라 우리 미술공예 운동처럼 우리가 이 사회에 필요한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순수 미술의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실용성을 강조하는 실용성이 없는 예술은 거부한다. 그래서 집단주의, 산업주의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게 바로 구성주의. 그런 개념이 좀 디자인과 연결되어 있는 거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네스틸은 어디?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디자인 운동인데 양식이라는 잡지에서 시작되었고 얘도 마찬가지 신조형주의, 추상주의입니다. 마찬가지로 기하적 형태인 순수한 선과 뭐 이런 거 우리 몬드리안 잘 아시죠? 자, 이 네스틸은 네덜란드의 추상주의 운동입니다. 그리고 잡지명에서 출발했고 양식이라는 그리고 감성이나 감각 같은 거를 배제하고 주지주의라고 합니다. 주지주의. 이건 뭐냐면은 인간의 지성을 강조한 중요시한 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표현 같은 거는 배제하면서 보편적인 질서를 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직선, 수평선, 직선. 우리 몬드리안 작품 아시죠? 이렇게 돼 있고 컬러 같은 경우 또 삼원색 있죠? 노랑이나 뭐 빨강이나 파랑 같은 무채색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순사색만 사용하면서 강한 대비를 주는 그런 디자인이 바로 우리 네스틸이죠. 우리 몬드리안 작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네스틸입니다. 네스틸이 추상주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추상주의는 가장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큐비즘, 구성주의, 네스틸, 순수주의 다 추상주의입니다. 그래서 얜 프랑스, 얜 러시아, 얜 네덜란드. 자, 순수주의도 마찬가지 프랑스입니다. 순수주의. 순수주의 같은 경우는 입체주의 요거의 개념을 우리 계승한 기하적 형태를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마찬가지 추상주의이고요. 오장팡, 르꼬르비지에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그냥 불필요한 장식은 배제하고 과장을 거부하고 형태는 명확해야 되고 그 형태도 합리적이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추상주의 대표적인 네 가지. 자, 큐비즘, 구성주의, 네스틸, 순수주의.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은 그냥 추상주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시작했느냐, 누가 했느냐 이런 것만 이해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시작된 게 학교가 바우하우스입니다. 바우하우스. 자, 독일에서 시작됐는데, 자, 바이마르라는 공화국, 그러니까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들어오기 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아주 민주주의 사회였어요. 아주 자유로운 국가였는데, 그때 이제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만든 국립 종합 조형 학교가 바로 바우하우스죠. 너무 작게 썼네요. 자, 바우하우스인데 창시자는 누구다? 윌터 그리피우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는 이제 미술에 관련한 그런 학교는 되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디자인 관련한 학교는 없었어요. 그래서 최초의 디자인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를 물론 약간은 그렇다고 이 조형 기존에 있었던 미술 교육을 안 한 건 아닙니다. 했는데 이 독일 공장 연맹의 그 이념을 계승하면서
디자인 학교의 형식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최초의 디자인 학교는 바우하우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작했다? 윌터 그리피우스. 선생님 책에는 발터 그리피우스인데요. 이건 이제 그 발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윌터 그리피우스도 맞고요. 발터 그리피우스도 맞습니다. 자, 독일 공장 연맹의 이념을 계승해서 예술적인 부분 플러스 뭐예요? 기계에 의한 기술적인 부분까지 통합한 그런 이념을 계승했고, 일단 디자이너로서의 어떤 무엇을 중시하느냐, 창의적인 디자인 사고. 우리 선생님 얘기했었죠. 창의는 뭡니까? 문제 해결이라고 했었습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했었고, 전인적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것.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죠. 그죠? 우리 디자이너들은 다양한 분야의 학문과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어쨌든 기계 생산의 노예화는 되지 말자. 기계 생산을 하되 좀 더 양질의 좋은 품질을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을 하자. 그래서 기계의 노예화를 방지하고 기계의 장점만을 수용하자. 뭐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독일 공장, 바우하우스는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4기로 나누는데 1기는 바우하우스, 바이마르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만든 국립 디자인 학교가 바로 1기입니다. 자, 윌터 그리피우스가 그 학교를 세웠지만 교육은 교육 자체는 우리 그 이텐, 요하네스 이텐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이텐은요, 조금 그 예술 지향적인,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우리 디자인 개념보다는 이 순수 미술, 예술에 그 좀 더 교육의 중심을 뒀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나중에 색채학 배울 때 나오겠지만 이 컬러 교육, 색채 이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중시 여겼습니다. 그러나 윌터 그리피우스가 학교를 지었을 때는 좋은 물건을 어떻게 하면 많이 팔 수 있을까라는 아주 그 현실적인 그 실용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기존의 그러한 예술적인 교육은 기존 학교에서 다 하고 있는 건데 하면서 이텐과 좀 이렇게 티격태격합니다. 그러면서 이텐이 이제 잘리고 다시 그루피우스가 중심이 된 2기 학교가 되는데 1기 학교에서는 이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만든 학교, 국립학교였는데 문을 닫고 2기는요, 우리 데소시가 있습니다. 독일의 데소시에서 우리 지역으로 와서 학교를 지어라 허락해서 데소시에서 한 시립 디자인 학교가 만들어집니다. 이때는 이제 그루피우스가 실제로 운영을 하게 되고, 다양한 이제 그 학교 교수들이 이제 이텐 같은 사람 뽑지 않았겠죠. 이때는 이런 겁니다. 이제 기계 대량 생산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그 1기 때는 그냥 뭔가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제품보다는 작품을 만드는 경향이 있었다면 1기에서는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을 설계하는 교육. 그래서 공장에서 제작이 가능한 그러한 디자인을 하는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자체에서 그 생산 시험서를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식의 검증한 다음에 외부에 있는 그 회사들 있죠. 그런 회사들과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계약을 한다든가 또는 바우하우스 이름으로 제품을 만든다든가 하면서 이 유한회사라고 그러죠. 그런 회사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기 때와는 달리 실제로 제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시작한 게 바로 제2기 시립 데소시에서 만든 학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기가 되면서 이제 윌터 그리피우스가 물러나게 되는데 요때에 이제 하네스 마이어라는 사람이 이제 담당을 하는데 이 사람은요, 단순히 조금 윌터 그리피우스는 제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많이 팔 수 있을까? 팔되 좋은 제품을, 양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팔 수 있을까 하는 아주 실용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이 하네스 마이어는요, 그런 생각에서 좀 더 나아가서 자, 이 디자인은 누구를 위한 디자인인가? 이 디자인은 사회에 꼭 필요한가는
이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술공예 운동부터 얘기하는 것들은 뭐 예술가들이 어떻게 하자고요? 이 사회 문제에 좀 더 직접적으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참여하자라는 것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예하는 사람들은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품질로 제공하자. 이런 정신을 디자인으로 봤던 거예요. 예술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로피우스와는 좀 더 또 어떻게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그로피우스는 이제 사퇴를 합니다. 그리고 공장 노동반이라는 걸 운영하면서 이제 개인이 아닌 팀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공장에서 작업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역할을 분담하고, 그리고 또 사회 문제, 우리가 자료조사라는 거 꼭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런 어떤 자료조사와 설계 같은 것들, 그리고 개인의 어떤 작품을 만드는 그런 걸 배제하면서 정말 이 디자인이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만드는, 그래서 집단주의적이고 또 사회주의적이죠. 그리고 노동자 중심의 그러한 디자인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이제 요 시대가 이제 나치로 넘어간 정권이 이제 독일 히틀러가 정권을 잡던 시대다 보니까 이거 약간 공산주의 같은데 하면서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4기 이제 베를린으로 옮기고 나서 미스 반데로가 이제 운영을 하다가 나치에 의해서 폐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폐교되면서 많은 교수들이 미국으로도 넘어가고 막 이러면서 덕은 누가 다 봅니까? 미국이 덕을 보죠. 그 중에 이제 몰리낙이라는 사람이 시카고에 가서 뉴 바우하우스라는 학교를 열게 됩니다. 요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되게 많은데 뭐 그것까지 우리가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르데코는 딱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장식미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식예술, 장식 디자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바우하우스에서는 장식을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르데코는 뭐라고요? 아니다. 장식도 현대적으로 만들 수 있고 기계한 대량 생산도 가능하고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이 아르누보가 이제 쇠퇴하죠. 유겐스틸, 아르누보들이 쇠퇴하면서 이런 어떤 곡선적인 이런 것에 조금 반대하는 디자인들이 나오면서 추상주의죠. 우리 입체파의 영향을 좀 받으면서 이런 복고적인 장식이지만 현대적인 이 단순성을 이용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그리고 대중화를 시도했던. 그래서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장식 예술이다. 장식 디자인이다. 그러다 보니까 좀 화려하고 좀 낙관적이고 향락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우리 팝아트나 포스트 모더니즘에 영향을 줬다. 근데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르데코는 뭐다? 그냥 장식 예술이다. 뭐 이런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미술공예운동, 독일공장혁명, 아르누보라는 것을 세 개를 시험 문제도 가장 많이 나오고 각각 윌리엄 모리스, 헤르만 무테지우스, 윌터 그로피우스라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고 최초 디자인의 시작은 미술공예운동, 자, 기계생산 반대로 독일공장연맹은 기계생산 찬성, 그리고 독일공장연맹의 이념을 받아들여서 학교를 만든 최초의 디자인 학교가 어디다? 바우하우스다. 이 정도에서 우리 아르누보는 새로운 예술 해가지고 자연주의적인, 자연 친화적인 곡선 중심, 패턴 중심, 직선 중심 이런 것에 따라서 유럽의 다양한 아르누보들이 만들어졌었고 독일 공장 연맹에서 예술적인 것을 추상주의를 선택한 이유는 표준화하기 쉽고 추상적인 기하학적 형태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 아셨죠? 아르데코는 장식 예술이다.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가면서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대 디자인이 넘어가면서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사람은 이제 우리가 중세 시대에는 이 신앙이라는 것, 신학이
사람들의 중심 사상을 갖고 있었죠.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됐었고요. 천둥이 치면 어떻게 합니까? 신이 노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인간들은 과학이 발전되면서 아하, 천둥 번개는 구름에서의 뭐 이런 현상이고, 또 병은 바이러스라는 게 있었던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과학이 발전한 다음에 사람들이 아하, 과학이 최고구나. 그래서 이성적인 이런 과학적인 것이 최고구나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그게 바로 모더니즘입니다. 자, 중세시대 때는 좀 어때요? 마녀 사냥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냥 옆집 사람이 마녀다. 왜? 여자가 바지를 입는데요? 이러면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바지를 입었으니 넌 마녀야. 실제 뭐 잔다르크가 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바지를 입은 이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더니즘은 쉽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더니즘은 확인해보자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해보니까 그게 이제 맞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 합리와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결국에는 힘 있는 사람이 곧 기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대해서 나온 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은 쉽게 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런 그 맥락주의라고 합니다. 다양한 답이 있을 수 있어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어떤 권위적인 그런 모더니즘의 그 말씀드렸듯이 그런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해서 나온 게 뭐다? 포스트 모더니즘, 절충주의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하여튼 현대 디자인, 현대를 넘어오면서 1차,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그 영향을 받게 되는데 또 하나는 이제 미래주의라는 것도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집어넣지는 않는 이유는 미래주의는 성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짧게 나왔다가 이렇게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큰 영향을 주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넣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 미래주의 자체는 이런 거예요. 과거에 느린 마차의 시대는 끝났다. 이젠 자동차나 비행기 이런 공장들이 이젠 아름답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 디자인입니다. 하이테크한 그런 형태라든가 미래도시, 막 기계적인 구조, 현대적, 막 빠른 속도, 뭐 기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찬양하던 그런 예술 운동인데 문제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시작됐고요. 밀라노에서 마리네티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이 중심이 됐던 그 작가들이 다 죽습니다, 거의. 그리고 몇몇 살아난 사람들은 이제 그 이탈리아의 파시즘에 이용당하면서 그렇게 성공하지는 못하지만 지금도 이 시대 때의 작품을 보게 되면 현대에 와서도 이렇게 촌스럽지 않은 그런 느낌을 줬던 게 바로 이 미래주의였다. 뭐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현대 디자인은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추상주의, 그 다음에 팝아트, 옵아트 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대부분 시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근대 디자인사에서 나오는데 나온 다음에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쉽게 생각을 하시면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얘기했었죠.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자, 그래서 다다이즘이라는 것은 다다는 뭐 프랑스어로 목마라는 의미를 하는데 그 뭐 내용 자체는 의미는 의미 없는 소리다라는 뜻입니다. 의미 없는 소리. 자, 우리가 모더니즘을 통해서 이 과학과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것이 진리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이성을 가진 인간들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보여준 그 잔인함과 악랄함, 엄청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는 걸 보면서 아하, 우리 인간들의 합리와 이성은 정답이 아니구나. 우리 이성이 정답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 이성을 배제해야 돼. 라고 시작한 게 바로 다다이즘입니다. 그래서
비합리적, 모더니즘과는 반대되죠. 비합리적, 반이성적, 반도덕적, 반예술적, 무계획적, 허무주의 예술운동입니다. 그래서 부르주아 문화를 비판하고 기존 가치 체계를 거부하고 그 예술과 현실의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이 기존의 제도의 예술을 부정하는 그러한 운동이었어요. 자, 그래서 마르셀 디샹이라는 사람이 남자 소변기라고 해서 이렇게 벽에다가 소변기를 붙여놓고 옹달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모, 변형, 충격, 뭐 조롱, 막 이런 것들을 관점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게 바로 다다이즘입니다. 중요한 것은 얘도 1차 세계대전, 얘도 1차 세계대전, 얘는 2차 세계대전 끝날 시점이죠. 하여튼 이렇게 다 전쟁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얘네 둘은 이성을 배제한 겁니다. 이성을. 초현실주의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쟁의 현실은 너무 끔찍한 거죠. 그죠? 끔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은 참 폐허인 거예요. 폐허. 그래서 이성은 마찬가지로 불신하고 어때요? 미래는 불확실하죠. 그래서 이 마음속의 세상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 꿈, 환상 이런 것들로 표현하는 현실을 초월하는 그런 것이 바로 초현실주의입니다. 그리고 추상주의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점선면, 입체, 원뿔 모양 같은 기하학적 형태로 그 어떤 있는 그대로의 대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나 우리 에너지, 그 다음에 정신, 이런 상태, 이런 것들을 선, 면, 형태로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때도 전쟁과 관련해서 이 현실 자체를 현실이 아닌 거짓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게 뜨거운 추상과 그 다음 차가운 추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뜨한 차몬 그러거든요. 뜨거운 추상은 뜨한 그래서 칸디스킨, 차가운 추상은 차몬 그래서 몬드리안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자, 뜨거운 추상은요, 이 사람의 그 기본적인 억눌린 감정이라든가 불안, 분노, 혼란 이런 것들을 아주 격렬한 붓질과 즉흥성, 하여튼 막 통제되지 않는 표현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추상주의가 바로 뜨거운 추상입니다. 그리고 작품을 보면 나오죠. 차가운 추상 반대로 이제 질서를 회복하고 균형을 갖고 보편적 구조를 가지자 해서 이제 뜨거운 추상과는 좀 반대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위험하다. 이제 다시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해서 나온 게 바로 차가운 추상. 우리 몬드리안 작품 앞에서도 우리 네스티 할 때 나왔었는데 그런 식의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유럽에 있던 그런 추상주의 작가들이 미국으로 넘어왔고 미국으로 이민해왔고 그리고 뉴욕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예술운동이다. 유럽 사람들이 넘어오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팝아트라는 게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죠. 자, 전쟁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경제가 다시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소비가 늘는 사회가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막 상업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광고도 폭증하고, 막 미디어도 개발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팝아트는 뭐예요? 대중이죠, 대중.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그 했던 아카데미적 예술, 순수 미술과 같은 예술을 반발하고 사람이 많이 보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게 뭐죠? 광고, 만화, 콜라, 영화배우, 슈퍼마켓, 뭐 상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예술이 될 수 없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 작품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반발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현대적이면서도 실험적인 그런 예술입니다. 그게 팝아트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앤디 오홀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마돈나니 뭐 코카콜라 마크 이런 거 대표적인 사람이 앤디 오홀이다. 이런 거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오바트는 반대로 이 팝아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미지 관련한 거라면 얘네들은 보는 방식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방식. 그래서
특히 착시입니다. 착각, 눈의 착각, 그 다음 시각 진동, 세계, 충돌, 망막, 반응.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이 시각적인 것을 상당히 과학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팝아트와는 좀 반대되는 그러한 예술이다,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각적 착시에 의한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막 어떤 작품을 이렇게 뭐 깔때기로 보면 모양이 보인다든가 이러한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현대 디자인사는 요 정도인데 또 시험에 나오는 게 미니멀리즘이랑 기능주의가 나옵니다. 미니멀리즘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예술이다.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냥 의미고 감정이고 뭐 장식이고 뭐 형태 다 빼고 그냥 형태만 그 자체만 남기자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팝아트 세상이 되면서 너무 시끄럽고 그 다음에 추상주의 같은 거는 너무 감정이 광이고 그리고 작가의 개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넘치는 거죠. 혼란스럽죠.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표현하자. 최소한 단순한 형태, 기하학 형태를 반복하는 그런 식으로 단순화하자. 이건 그만큼 복잡하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가 넘치니까 어때요? 도리어 더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유행하고 있는 게 바로 미니멀 아트입니다.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유행하는 게 아니죠. 자, 기능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능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루이스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는 말을 했다. 이게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그러니까 기능이 먼저고 형태는 그 다음에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효율이나 합리성, 실용성 이런 걸 중요시 여기지 쓸데없는 장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의미 없는 곡선, 예쁘니까 이런 것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기능 다음에 형태가 따른다는 겁니다. 실제로 필요하지 않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은 아름답지 않다. 그래서 오터 바그너가 예술은 필요에 따라서만 지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루이스 설리반 요것이 많이 나와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누가 말했냐? 루이스 설리반. 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현대 디자인사도 끝났습니다. 힘들죠. 좀만 더. 자, 유럽의 현대 디자인사가 있는데 이거를 다 할 필요 없고요. 거의 나오진 않지요. 그래서 키워드만 알려드릴게요. 이탈리아 디자인에서는 멤피스 디자인 그룹이라고 있어요. 이탈리아의 멤피스 디자인 그룹이라고 있는데 에토르 소트사스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시작된 그러한 혁신적인 디자인 그룹이에요. 멤피스 디자인 그룹. 요거 시험에 좀 나옵니다. 나머지들은 뭐 거의 나오지 않고요. 자, 미국의 디자인은 뭐 실용주의와 기능주의 요것이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많은 예술가들이 미술로 오고 아르누보니 뭐 이런 것들이 오면서 현대 디자인의 시작은 거의 미국에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 관련한 용어들도 뭐 거의 다 미국에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 헨리 포드의 그 컨베이언 시스템, 그 자동차를 지금 우리 이렇게 분업화시키는 그 컨베이언 시스템 있죠? 그걸 개발한 것은 헨리 포드다. 그리고 유선형 디자인, 우리 직선적인 것이 아닌 유선형 디자인을 유행을 시킨 사람은 노만 벨델 게데스다. 그 다음에 레이먼드 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모던 디자인 개념을 그 자본주의 시장과 결합시켜 비즈니스로 확장시킨 사람은 누구다? 레이먼드 로이. 레이먼드 로이는 또 일본의 피스 담뱃감이라는 걸 디자인했던 사람이다라는 것도 나옵니다. 그 일본 디자인의 특징, 이런 조밀한 변조성, 간결성, 장식성, 명쾌성 이런 것을 갖는다. 뭐 이 정도에서 시험에 나옵니다. 이 부분은 뭐 거의 출제가 되지가 않는데 나온다면 멤피스 디자인 그룹, 미국의 디자인, 일본의 디자인 이 정도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디자인은 이것도 거의 출제가 되진 않는데 뭐 시기별로 그냥 1800년대 갑오경장이죠. 요 갑오경장 근대화, 우리 갑오경장 이후에 현대 디자인 개념이 도입됐고
1940, 50년대는 실제적인 디자인이 도입됐고 60년대는 디자인 실용기고 세분화됐고 성장기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뭐 거의 출제되지는 않지만 그냥 이렇게 크게 어떤 시대인지만 교재를 보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GD마크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우수한 디자인의 우수한 상품에 대해서 굿 디자인이라 그래가지고 그 마크를 부여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 이것도 가끔 다 가끔입니다. 시험 문제가 또 줄었기 때문에 출제 빈도수는 더 적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까지 설명하면 또 한 시간은 더 해야 되죠. 그럼 여러분 머리가 너무 아플 것 같으니까 이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파트는 어디라고요? 근대 디자인사입니다. 근대 디자인사에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요? 미술공예운동, 독일 공장혁명, 바우하우스 이렇게 나옵니다. 걔네가 1순위, 2순위는 이제 아르누보 애들, 그 다음 추상주의, 그 다음 아르데코 이렇게 순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현대 디자인사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현대 디자인사가 이제 안 나오면 돌아서 이제 우리 그 초기 디자인에서 한 문제 거의 안 나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뭐 진짜 뭐 각 나라마다 하는 거 나오면 이제 이탈리아 멤피스 디자인 그룹, 그 다음에 미국의 디자인, 일본의 디자인 요 정도에서만 출제가 되고 있다 정도만 하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실제적으로 한 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되는데 이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데 이게 복불복입니다. 요즘에는 CBT 방식이죠. Computer by Test라 그래서 이게 시험 보는 날은 옛날에는 거의 동일한 날 같이 봤었는데 지금은 보는 날짜가 다르다 보니까 문제도 다르게 나와요. 예, 그래서 재수 없으면 막 두 문제도 공부 안 했는데 막 나오기도 하고 공부했는데 또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떡합니까 선생님? 그냥 하셔야죠. 자, 여하튼 오늘 이 디자인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강의가 끝나고 나면 교재를 보고 내용을 이해하시되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에서가 시험에 거의 나오니까 그걸 중심적으로 암기하시고 나머지는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왜 불안한가 이 책 항상 끝나고 얘기하는데 제가 쓴 심리철학 에세이입니다. 디자이너들을 위해서 썼지만 쓰다 보니까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같이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디자이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간들은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감정을 갖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 권씩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구입하시게 되면 후기도 좀 남겨주시고 구매하실 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좀 이렇게 소개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선물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광고해서 죄송합니다. 자, 항상 그래요. 이제 지금 벌써 마음이 어때요? 배울 게 너무 많아. 이거 나 할 수 있을까? 정말 하기 싫다, 귀찮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죠? 여러분만 그러지 않습니다. 다 그래, 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인내와 성실. 시작했으면 포기하지 않고 하기 싫어도 하는 것. 그것이 엄청난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이 이끄는 힘이 될 거예요. 잘할 필요는 없어요. 포기만 안 하셔도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 조선생과 함께 준비하시고요. 강의 듣고 이론서 암기하고 기출문제 풀면 떨어지라고 구술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요. 60점이에요. 60점. 뭐 100점도 맞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기만 안 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고요. 필기 합격하고 나면 실기도 조선생과 함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실기도 온라인을 통해서도 강의가 가능하고요. 직접 와서도 강의가 가능합니다. 우리 강남역 신논현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쓴 책 교재도 있습니다. 교재로도 준비가 가능하니까요. 하여튼 실기도 이왕이면 저와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미없는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